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내과 전문의가 되셨고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중 콩팥 합병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시도하고 계시며 국내 NOx 억제제가 당뇨병성 콩팥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고 계십니다. NOx 중 사람에게만 있는 유전자를 동물에 삽입하여 그 억제 효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정춘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마 경기고등학교 건물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경기고등학교가 옛날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또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저는 의과대학 교수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주로 있죠, 그죠? 초등학생도 있고, 이제 의과대학을 아마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너는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된다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의과대학 가려고 공부를 해서 이제 의과대학 가고 또 이제 지금 벌써 의사가 된 지도 32년이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근데 이제 의사 생활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는 학생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환자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인턴 레지던트라고 전공의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수니까 또 오늘처럼 이렇게 연구를 또 해가지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그래서 참 사실 1인 4역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환자를 그냥 환자만 보면 되는 의사도 있지만 의사 하면서 교수도 하고 의과학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야 돼요.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체력입니다. 체력.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이렇게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술 담배를 안 하고 이렇게 몸 관리를 그래도 조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때까지 잘 지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 당뇨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당뇨병은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가 생긴 지가 지금 50년, 금년이 51년 됐거든요. 1968년에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68년도에는 환자가 몇 명 안 됐어요. 한 0.5%? 1% 미만이었어요. 당뇨병 환자가 전 국민에.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입원을 하면 당뇨병 환자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구경하러 갔었어요. 그때 이제 의사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당뇨병 학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당뇨병 환자가 전 인구의 10%가 넘는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10%라고 하지만 제가 한 2주 전에 미국의 이제 이 사막의 아리조나 주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그 아리조나 주에 여러분들 그 캐년들 많이 있죠. 그랜드 캐년 뭐 이런데 거기에 인디언들이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피마 인디언이라고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 인디언들은 이 피마 인디언들 중에 당뇨병 환자가 50%예요. 그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비만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칼로리가 높은 지방과 뭐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칼로리가 높겠죠. 그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이 당뇨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뇨병이 운동 안 하고 칼로리 높은 음식 먹고 그러면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당뇨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치료법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최규보 학생 어떻게? 지금 제가 당뇨병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또 운동하고 또 그렇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려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엄마 아빠가 먹으라는 음식 칼로리가 좀 낮고 채소 많이 먹고, 이제 아까 뭐 에어프라이어로 튀김도 했지만 어쨌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 지방 같은 경우 1g당 칼로리가 몇 칼로리죠? 9칼로리, 그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4칼로리고. 여러분들 근데 술이 몇 칼로리인가 아세요? 술이 1g에 7.4칼로리입니다. 근데 이 술은 그 칼로리가, 이렇게 술을 먹으면은, 이렇게 우리 아빠들이 술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생들도 조금 먹고 막걸리 먹으러 가자고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술은 이렇게 이 축적이 안 돼요. 쌓이지가 않아요. 그 쌓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옛날에 밭농사 하면서 그냥 소주 한 병 먹고 그냥 밭농사 할 수 있었어요. 에너지로 쓰이고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술 먹고서 살찌는 사람은 왜 살찔까요? 술 먹고 다른 음식을 먹는데 다른 음식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술 먹지 말아야 됩니다. 술, 담배 이거는요, 정말 온 몸을 다 상하게 해요. 또 췌장도, 술 같은 경우는 췌장을 상하게 해서 술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가 생기지 않으려면 뭐 당연히 술, 담배 안 해야 되고요. 칼로리 적은 음식, 그 다음에 운동 많이 해야 된다. 그것까지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러면 강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에 합병증이 있어요. 합병증이 있는데, 합병증은 사실 당뇨병은 사실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고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붙였는데, 원래는 혈액 중에서 당을 체크해서 혈액 중에 당이 올라가는 걸 당뇨병이라고 해요. 잘못됐죠. 원래는 당혈병이 맞죠, 그죠? 그래서 당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데, 주로 혈액 중에 당이 올라가니까 주로 혈관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혈관 합병증 중에 여러분들 혈관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만져지죠. 맥박 뛰는 거 만져지고, 여러분들 심장 뛰는 거 이렇게 만질 수가 있죠, 그죠? 두근두근 하면 이게 심장 뛰는 소리죠. 근데 그 심장도 혈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세혈관, 작은 혈관, 그다음에 대혈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당뇨병은 작은 혈관과 큰 대혈관을 망가뜨려요. 문제를 일으켜요. 거기에 동맥경화, 여러분들 동맥은 알죠? 동맥과 정맥이 있고 말초혈관이 있는데, 동맥을 딱딱하게 하는 걸 경화라 그래요. 동맥에 여러 가지 찌꺼기가 끼고 그게 신축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딱해지면 그게 이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막히면은 또 중풍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심장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는데, 그걸 관상동맥이라 그래요. 거기가 막히면은 심장이 안 뛰겠죠. 응급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대혈관이라고 해요. 심장과 머리, 뇌혈관은 대혈관이라고 그러고, 물론 다리로 가는 이런 혈관도 대혈관이 있죠. 근데 지금 대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기는데,
오늘 말씀드릴 콩팥 합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미세혈관 합병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눈에 여러분들 합병증이 당뇨 때문에 생기는데 물론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렌즈가 거기에 이제 물질이 껴가지고 이물질이 껴가지고 거기에 렌즈가 허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백내장이라는 게 옵니다. 그다음에 그 망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카메라 찍을 때 필름 있죠. 필름 같이 이게 망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혈관이 동맥경화가 작은 혈관이 생겨요. 그러면 뭐 거기 핏줄이 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혈관이 막 생기고 찌꺼기도 끼고 출혈이 돼가지고 나중에 실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처음엔 시력이 정상이다가 갑자기 실명이 되는 경우, 또 망막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실명이 되는 이런 게 망막 합병증이에요. 이 당뇨병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신경합병증이 생겨요. 여러분들 혈관 동맥하고 같이 가는 그 혈관이 있어요. 동맥에도 신경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신경 옆으로 혈관이 따라다녀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가장 큰 신경이 뇌고, 그다음에 뇌에서 척수가 있어요. 척수라는 신경인데 뇌나 척수에도 다 혈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척추 수술하다가 이 마비되는 환자들 가끔 있죠. 그 이제 잘못 혈관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신경도 신경으로 가는 신경 안으로 혈관이 들어가서 신경을 먹여 살려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당뇨병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이 말을 안 듣겠죠, 그죠? 신경이 뭐 감각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그다음에 뭐 이상 감각이라고 해서 아프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근데 그 신경 증상은 대개 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먼데 동맥경화가 어디부터 생기겠어요? 작은 혈관부터 생기겠죠? 그래서 먼데 있는 게 더 작은 혈관이고, 그래서 발이 아주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심장에서 멀고, 그래서 그 발에 있는 신경부터 증상들이 오는데 그것이 이제 당뇨 때문에 생긴 신경합병증이다. 그래서 신경합병증이 생기면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발에 찔렸는데, 못에 찔렸는데 찔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가. 그러면은 이제 가다가 이게 찔렸는데 거기 상처가 나고 그게 이제 감염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발을 절단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콩팥입니다. 여러분들 심장이 혈관인 것처럼 콩팥도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콩팥 여러분들 알죠? 그 한자로는 신장이라고 해요. 신장 그러면 키도 신장인데 콩팥을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콩팥 신장합병증이 생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혈관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이 또아리 뭐라 그러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거기에 동맥경화가 생겨요. 그리고 그 콩팥 혈관에서 이제 노폐물이 걸러져 가지고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알부민 같은 거는 빠지면 안 되는데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콩팥이 동맥경화가 생기면 알부민이 상당히 무거운 물질인데 이런 또 빠지면 안 되는 물질인데 그게 빠지고, 또 당도 소변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당이 소변으로 빠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당뇨 환자들은 당이 한 180만 넘어가면 소변으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미세혈관 합병증, 아까 얘기한 대혈관 합병증, 이런 것들이 당뇨 환자에서는 생길 수가 있다. 그건 이제 혈관 합병증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감염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당뇨 환자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히 당뇨병과 콩팥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어요? 당뇨가 있으면은 혈관 합병증이 생기고, 큰 대혈관과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고,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오늘 콩팥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콩팥 합병증을 제가 어떻게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게 콩팥 합병증이 진행이 되면 무슨 문제가 되죠? 만약 콩팥이 나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 남학생. 요로결석은 콩팥에서 나와서 거기서 소변이 나오다가 거기에 그 소변이 나오는 통로에 돌이 생긴 걸 요로결석이라고 해요.
그 옆에 있는 학생. 콩팥이 나빠지면은 무슨 문제가 되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문제가 되죠? 그렇죠.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면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노폐물이 이 몸에 축적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몸이 산성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또 붓고 그렇게 돼서 심각하면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콩팥 때문에 콩팥이 나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투석을 하게 됐어요. 투석. 여러분 투석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투석을 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그러면은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50년 동안 투석해서 잘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일본에서는 그 콩팥 나쁜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골프 치러 와가지고 투석 그 하고 또 이제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투석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투석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분의 콩팥을 받아서 이제 그것으로 사는 걸 뭐라 그러죠? 다른 분의 콩팥을 받는 것을 그 남학생 들어봤어요? 그렇죠. 신장희 씨. 아, 이 학생이 아주 나중에 훌륭한 의사과학자가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콩팥 이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 이식을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오실 줄 알았으면 좀 한글로 많이 바꿔왔을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연구하는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영어로 된 걸 좀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콩팥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석도 하고 뭐 이런 환자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콩팥 때문에 이제 투석도 하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이제 요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옛날에는 대개 혈압 때문에 투석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혈압이었는데 제가 학생 때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요. 이 투석하는 환자들의 반 이상이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반 이상이 혈압 때문에 투석을 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이제 오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 당뇨 환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당뇨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진행이 안 되도록 잡고 혈당 조절을 잘하면 이것 때문에 투석까지 가고 신장 이식까지 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혈당 조절을 하고 당뇨를 잘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뇨 때문에 이게 투석을 하고 콩팥이 나빠지는 이런 것 중에 이제 이 당을 재서 당이 올라가면은 3개월 동안 당이 올라간 거를 아는 것이 이게 이 HbA1c라는 건데 이게 높으면은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고 비만하고 담배를 피고 또 유전이 있고 그다음에 당뇨가 오래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콩팥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당이 올라가고 또 그러면은 왜 이런 이제 그 합병증들이 생길까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산화 스트레스, 당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산화물질이 생기고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또 당이 올라간 것 그 자체 또는 동맥경화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 혈압이 올라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콩팥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콩팥 합병증이 생겼으면 초기에 우리가 콩팥 합병증을 진단해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투석하거나 뭐 이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콩팥 합병증이 생긴지 알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떻게 알까 했더니 이제 소변으로 알부민이 빠지는 걸 보고 콩팥 합병증이 생겼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모아 가지고서 거기서 알부민 수치를 잽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뭐 30mg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콩팥합병증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제 콩팥합병증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올라가면 이게 콩팥이 나빠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그러면 이 콩팥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당뇨가 있지만 콩팥이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 하고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많이 연구를 해서 여기 보면은 혈당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혈당 조절을 완벽하게 했더니 이 콩팥 나빠진 사람도 거의 정상으로 콩팥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혈압 조절, 그 여러 가지 혈압약을 써가지고 혈압 조절을 하는데, 특히나 이런 혈압약들이 좀 더 콩팥 나빠지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제 연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이 올라가면 이 솔비톨이라는 그 물질이 많이 올라가요. 그 솔비톨이라는 물질이 아까 백내장도 생긴다고 그랬죠? 백내장이 여러분들 렌즈에 이 렌즈가 있어요. 그 눈의 렌즈에 솔비톨이라는 물질이 축적이 되면 백내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이 솔비톨로 가는데 필요한 이런 알도스 리덕테이지라는 거를 좀 억제를 해보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콩팥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논문에다가 이런 연구한 걸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아주 그냥 효과적으로 콩팥 합병증을 억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약제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당뇨뿐만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 이런 것들이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서 이제 문제가 뭐 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염증이다. 이 당뇨 자체가 합병증이 생기는 거는 만성 염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연구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염증을 그러면 개선하면은 이 합병증이 좀 덜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콩팥이에요, 콩팥. 콩팥인데 이게 혈관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요게 이제 산화 스트레스 같은 건데, 이 ROS라는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스라는 그런 건데, 이런 산화 물질들이 당이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혈관 조직 같은데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염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생성해내요. 그래서 이런 염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억제하면은 당이 올라가더라도 콩팥 합병증을 막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연구를 그쪽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여기 이 MCP1이라는, 여러분들 단핵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백혈구는 들어봤죠, 그죠? 백혈구의 일부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MCP1이라는 이런 물질이 이게 염증에 관련된 물질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억제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MCP1이라는 것, 또 이 MCP1이라는 물질이 염증에 관련된 물질인데, 이 물질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물질이 수용체에 붙어서 작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수용체를 억제할 수도 있고, 또 이 MCP1을 직접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용해서 이 MCP1이라는 걸 억제를 해보려고 연구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한 이제 슬라이드인데,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콩팥인데, 여기 콩팥에 지금 콩팥에서 단백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그 막이 두꺼워진다든지, 이 족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인데, 여러분들 발같이 생겼죠? 이게 그냥 아예 그냥
뭉개져 버려요. 그러면 이쪽으로 막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좀 이 MCP1이라는 걸 좀 억제해 보자. 그래서 이런 게 이 세포가 상하는 걸 좀 막아보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세포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이것도 염증에 관련된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물질과 이런 물질을 좀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좀 개발해 보자 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런 TGF 베타라든지 또 여기 뭐 ROS 아까 말씀드렸죠. 또 이제 뭐 MCP1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염증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 염증이 또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났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염증이 생기다가 이제 뭐 고름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썩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섬유화가 생겨요. 섬유화가. 나중에 이렇게 찌글찌글해지죠, 여러분들. 그죠? 피부가. 그게 섬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염증이 생길 때는 조직이 부어요. 콩팥도 부어서 콩팥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염증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콩팥이 이제 쭈그러들고 딱딱해져요. 그게 섬유화가 돼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간 경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간도 뭐 술을 먹거나 또는 이제 이런 B형 간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간 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화가 된다는 것은 딱딱해진다는 거고 처음에 염증이 생길 때는 간이 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염증이 진행돼서 나중에는 섬유화가 되고 그러면 간이 딱딱해지고 작아집니다. 정상 크기의 반까지 줄어들어요. 그래서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해서 그게 이제 염증을 억제해서 나중에 경화까지 이루고 섬유화가 진행돼서 경화가 되는 그런 걸 막아보자고 하는 게 이제 제 연구 전략입니다. 어렵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콩팥이 그런 간이나 콩팥이 그런 방향으로 나빠지는데 염증을 제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런 걸로 이런 방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하고 또 제가 하나 연구했던 게 이제 아까 산화물질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네, 산화물질이 생기는데 이 산화물질을 좀 억제해보자 해서 이제 연구했던 게 이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항산화제, 뭐 항산화, 항노화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산성으로 되는 걸 좀 억제해보자. 또는 이제 이 노화가 되는 걸 억제해보자. 이것이 이제 주로 산화물질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좀 억제하면은 이제 노화도 억제되고 또 이 섬유화도 억제할 수 있다는 이런 그 가설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가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건 비타민 C예요. 지금 아직도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은 이게 좀 좋아진다더라. 뭐 감기도 좀 억제한다더라. 이래가지고서 비타민 C 용량을 많이 이제 많이 드시게 해서 좀 이렇게 치료를 하자고 한 분이 계신데 실제로 연구한 나중에 그 이후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항노화나 항산화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면 혈관이 손상이 온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E, 옛날에 토코페롤 같은 거 뭐 정력이 좋다든지 해서 많이 써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항산화 효과는 그렇게 아주 크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방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혈압약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항산화제들을 이제 사용했지만 아주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물질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ROS를 만드는 것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NADPH 옥시데이즈 이 녹스라고 하는 그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물질 ROS를 만드는 NADPH 옥시데이즈를 억제하는 약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화대학 교수님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발한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일부 연구를 하고 있는 거를 이따가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물질들을 제가 지금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이 페룰릭 애시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에 많이 있냐면 그 현미에 많이 있어요. 현미. 여러분들 현미가 뭔지는 아세요? 그 우리가 이제 쌀을 이렇게 쌀 껍질이 있죠, 그죠? 쌀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조금 갈아가지고서 많이 갈면은 그걸 백미라 그러고요. 조금 덜 갈면은 우리가 현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미와 백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주로 쌀겨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항산화제가 많이 있고 섬유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를 드시면은 그 섬유소 양은 정말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채소 양만큼이나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미를 먹으라. 옛날부터 우리가 이 삼백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삼백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시죠? 삼백이 뭡니까? 그렇죠. 쌀하고 또 설탕하고 밀가루. 밀가루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소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쌀이 백미입니다. 백미. 그래서 백미를 좀 피하라. 설탕, 소금을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현미가 좋다고 하는데, 현미가 좋은 이유는 섬유소가 많아서 그렇고 이 페룰릭 애시드를 포함한 항산화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들한테 제가 현미를 드시게끔 권장하는데, 현미도 단점이 있어요. 현미가 좀 소화가 좀 덜 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벼농사를 할 때 농약을 좀 많이 주게 되는데, 그 농약이 잔류 농약이 조금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유기농이나 이제 무농약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걸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미도 일부 단점이 있지만 현미가 좋은 거는 섬유소하고 항산화 물질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타우린이나 또 이제 올레아놀릭 애시드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 이 올레아놀릭 애시드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여러분들 두릅이라는 이걸 채소라고 했나요? 채소라고 나무에 나는 순입니다. 여러분들 두릅 먹어본 적 있어요? 네네. 맛있죠? 두릅이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레아놀릭 애시드는 이게 두릅이나 부추에 많아요. 여러분들 부추는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는데 이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 두릅이 당뇨에 좋다는 그런 허준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주성분이 올레아놀릭산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당뇨주에서 합병증 개선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했었고,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린 그 컬커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컬커민은 여러분들 그 인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는 카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카레 먹어본 적 있죠? 예, 카레에 컬커민이라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 카레를 많이 먹고 일본 사람들도 카레를 많이 먹죠. 그래서 그 컬커민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데, 컬커민도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컬커민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 물질들 가지고 연구를 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제가 사실 여기 오게 된 것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그 교수들한테, 과학자들한테 연구비를 주는데, 제가 이제 이 컬커민 가지고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연구비를 조금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거를 조금 발표를 해라. 그래서 제가 컬커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컬커민은 이 여러분들 그 강황이라고 하는 데 있는 아주 주성분인데, 이 컬커민 이렇게 생긴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뭐 당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심장, 콩팥에 좋고 폐섬유화에도 좋고 뭐 암에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콜커민 카레 주성분 이것을 이제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게 복잡하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안 넘어가네. 네, 이 문제가 이게 잘 녹지가 않습니다. 이 콜커민이. 그러니까 이게 녹지가 않고 그다음에 흡수가 잘 안 돼요.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대사가 돼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효과가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콜커민이 나온 지는 뭐 한 3, 40년 이상 됐어요.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이 항산화제 중에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 그냥 뭐 여러분들 카레는 드실지 모르지만 콜커민 드신다는 분은 없죠. 비타민 C 드신다는 분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제 이게 콜커민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콜커민하고 비슷한 물질을 이렇게 변경한 물질이고 저희 화학과 교수님이 이제 흡수가 좀 잘 되고 그다음에 항산화 효과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구조를 변경해 주셨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항암 효과를 이제 생각하고서 구조를 변경했는데 그 중에 항산화 효과가 좀 더 탁월한 걸 가지고 저한테 몇 개를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이제 컬커민 가지고 먼저 연구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콩팥에서 소변으로 알부민이 많이 당뇨가 되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뇨가 되면 정상은 거의 안 빠지는데 당뇨가 되니까 당뇨 주위에서 이렇게 알부민이 소변으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컬커민을 주니까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컬커민이 일단은 쥐에서 실험한 걸 보면 콩팥합병증을 한 반 정도는 억제하더라.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산화 물질들 여러 가지 이제 체크한 거. 이거는 이제 산화 물질을 분해하는 요소예요. 분해하는 요소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건 산화 물질인데 많이 떨어지고, 그죠? 정상에 비해서 당뇨 환자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 산화 물질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컬커민이 당뇨 콩팥합병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좋다는 이런 논문을 제가 한번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콜커민하고 비슷한 물질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알부민이 이거는 이제 당뇨 쥐하고 마찬가지인데 쥐에다가 아주 고지방식이를 주면 뚱뚱해지고 당뇨도 생겨요. 그랬는데 알부민이 소변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정상은 5가 빠지는데 15가 빠지는데 이거 이 DBM이라는 콜커민하고 비슷한 물질을 주니까 역시 많이 좋아졌죠. 이런 뭐 콩팥 구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물질인데 마찬가지로 알부민이 정상은 4고 아주 고지방식이를 주니까 8까지 올라갔다가 이 약을 주니까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이제 보이는데 이런 두 가지 물질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없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지금 하다가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 화학과 교수님이 만든 물질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이제 컬커민, 이건 세포 실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화 물질인데 보니까 컬커민보다도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컬커민 8이라고 2004-8이라고 표시했죠. 그래서 이런 컬커민 8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콩팥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팥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지방간에도 효과가 좀 좋은 걸 이제 보여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이렇게 아까 2004년도에 8번하고 조금 다른 물질인데 이게 간을 보니까 이게 지금 지방 시기를 많이 주니까 이 정상주에 비해서 간이 어때요? 오른쪽이 좀 더 커 보이죠? 좀 더 크고 근데 어떻게 돼요? 컬커민 8을 주니까 줄었죠, 그렇죠? 지방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이제 허옇게 생긴 게 지방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많이 줄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간 기능 수치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간 기능 수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종합검진 같은 거 하면은 간 효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OTPT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제 간 효소 수치를 검사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이건 OT고 이건 PT인데 이게 정상보다야 이제 조금 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고지방식이군에서보다 요거는 컬커민이고 컬커민 H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간의 무게도 보면은 컬커민 H이 많이 떨어졌고 또 간의 무게를 체중으로 보정을 했는데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컬커민 H이 이거는 이제 컬커민이죠. 컬커민은 그렇게 많이 효과가 없었는데 이거는 효소는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어쨌든 기존의 컬커민보다 컬커민 H이 훨씬 더 지방간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컬커민과 여러 가지 그 컬커민 관련 물질들이 결국 이제 산화 물질들을 억제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몸에 있는 이 ROS라고 하는 이 산화 물질들은 몸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산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를 연구하시는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스트레스 중에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하고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는 도움이 된대요. 자기 면역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근데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더 이상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래서 이 ROS라는 걸 무조건 다 없애버리면은 꼭 좋은 건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이 ROS라는 게 너무 많을 때 이 많은 거를 갖다가 좀 줄이는 치료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당뇨합병증이나 또는 이제 노화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나 항염증제를 주어 가지고서 이런 산화 물질들을 좀 억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물질이고 이쪽은 이제 이 산화 스트레스를 주는 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것이 당뇨합병증이나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게 나왔네요. 이게 약한 스트레스하고 강한 스트레스인데 이 약한 스트레스는 뭐 이렇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강한 스트레스를 줬을 때는 이 세포가 죽고 이제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산화 물질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제가 저 소개할 때 이렇게 이 맨 앞장으로 한번 보세요. 맨 앞장에 보시면 맨 앞장에 거기요. 제 얼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위에 있는 이 NADPH 옥시데이즈라는 게 있죠, 그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약자로 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ADPH 옥시데이즈 녹스가 산화 물질들을 내는 것을 어떻게 억제해보자 이런 연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GKT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 GKT는 뭐냐면 제네바, 그다음에 어때요? 제네바하고 교토하고 그다음에 텍사스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GKT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회사를 만들고 이 산화물질 산화물질을 내는 NADPH 옥시데이즈를 억제하는 약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 NADPH 옥시데이즈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NADPH 옥시데이즈라는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4개, 5개, 그 다음에 요걸 2개로 치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를 다 억제하느냐, 뭐 꼭 억제를 무조건 다 하는, 완벽하게 억제를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이 산화물질을 내는 중요한 효소가 뭐냐, 이걸 찾아서 이거를 억제해 보자 했는데,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요 1하고 4를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1하고 4를 억제하는 억제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서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건 뭐예요? 소변으로 알부민이 당뇨에서는 빠지는데 이 약을 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제 이거 좋은 약이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임상 시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새로운 약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환자한테 시험을 해서 그 약이 독성이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 건지를 보는 것을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물에서 하는 거는 동물 실험이죠, 그죠? 또 세포에서 하는 건 세포 실험이고, 그래서 세포와 동물에서 하는 거를 전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상시험은 4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4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정상인에서 하는 거예요. 정상인에서 입원시켜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용량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용량 결정. 용량이 많고 적음이 있겠죠. 그죠? 3단계는 부작용이 뭐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는 3단계로 일단 허가를 냅니다. 약이 될지 안 될지를 허가해 주는 기관이 무슨 기관이죠? 식품안전처 뭐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FDA라고 그러고, 그렇죠. 식약처 같은 것이 식약처입니다. 옛날에 식약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임상시험이 끝나면은 이거를 허가를 해줍니다. 이 약을 써도 된다. 어떤 환자에서 이 약을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환자에서는 주의해서 써라, 부작용은 뭐다, 용량은 얼만큼 써라, 이런 거를 결정해 주는 데가 뭐 식약처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전에 요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런 그 아까 4하고 1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직마다, 몸의 조직마다 이 녹스가 많이 있고 적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콩팥 같은 데서 녹스 4가 중요하니까 이걸 억제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보시기 전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GKT에서 그 녹스 이니비터를 만들었는데 1하고 4를 억제하는 약을 만들어 가지고서 임상시험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임상시험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들였겠죠. 뭐 몇 백억, 뭐 천억 이상 들였을 겁니다. 근데 실패를 했다는 건 소변으로 알부민이 나오는 거를 이 약을 줘서 개선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찾게 됐어요. 그 이유를 찾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동물하고 사람이 이 NADPH 옥시데이즈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동물에는 없는 그런 NADPH 옥시데이즈가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녹스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스5라는 유전자가 이 효소가 유전자가 효소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녹스5가 사람에는 있는데 이 약이 녹스5를 억제를 못했다고 보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동물하고 사람이 녹스가 좀 다르다. 근데 사람에는 있는데 동물 실험만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사람에 있는 녹스5를 억제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녹스5라는 유전자를, 사람에 있는 유전자를 동물에다가 넣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녹스5 유전자를 캐나다의 오타와 대학에 있는 크리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사람의 녹스5 유전자를 동물에 넣었어요. 그래서 동물이 사람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녹스5를 가지고 있게 됐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유전자 형질 전환 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녹스5 유전자가 동물에 있는 유전자겠죠. 그죠? 그 동물이겠죠. 그래서 그 쥐를 갖다가 이제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쥐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 마리로 이제 교배를 시켜서 녹스5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을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녹스 억제제를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화대학에 배윤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녹스 이니비터를 개발을 새로 하셨어요. 근데 이 녹스 이니비터는 아마도 5를 억제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어때요? 이 쥐가 녹스5를 가지게 됐으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쥐죠. 그래서 이 쥐에서 만약에 이 배 교수님의 그 억제제가 이 녹스5를 억제한다면 소변으로 알부민 나오는 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녹스5는 사람 당뇨병 콩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빨갛게 보이는 것이 녹스5입니다. 그 녹스5가 이 사람 당뇨병 환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스5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베타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녹스5를 가진 쥐는 안 가진 쥐에 비해서 알부민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녹스5가 문제가 되니까. 그죠? 녹스5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콩팥도 나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이 족세포라는 게 막 이렇게 막 여기는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여기 보면 막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유화대학의 배윤수 교수님이 이제 만든 그 녹스 억제제, 요거를 APX 115라고 하는 억제제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만든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이제 트랜스제닉이라고 그러죠. 트랜스제닉 그 유전자 형질 변환 쥐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했더니 보니까 당도 많이 떨어지고요. 인슐린 분비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좀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좀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알부민이 어때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녹스5로 인해서 소변으로 알부민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 약을 주니까 녹스5가 억제가 돼서 소변으로 알부민이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이제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GKT라는 그 분들이 회사에서 만든 약이 효과가 없었지만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현재 모 제약회사에서 이것을 우리나라 제약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 임상 시험을 지금 이제 시작을 아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려고 거의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투자도 다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밌습니까? 좀 어려웠죠?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보면은 콩팥합병증이 저희 가설은 뭐냐면 이 염증과 이 산화 스트레스 이것을 좀 억제해서 그 콩팥합병증을 억제해 보자고 하는 게 이제 제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옛날에는 뭐 당뇨면은 이제 당만 떨어뜨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더 이제 시각을 바꿔서 이 당뇨도 이 만성 염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요새 이제 동맥경화도 만성염증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만도 만성염증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도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합병증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당을 떨어뜨리는 거에 더해서 이 합병증을 억제하는 이런 항염증 또 항산화 이제 치료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합병증 치료제로서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은 실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인데 한 명은 생물학과 나오고 한 명은 사학과 나온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박사님 세 분이 계신데 이제 다른 데서 석사나 박사를 하고서 저한테 와서 이제 뭐 연구 조교수로 계신 분, 그래서 이제 포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박사 후 과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뭐 고려대학에 계신 교수님, 순천향대학에 계신 교수님, 이 항산화제가 태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인데 약값이 많이 비싸니까 이 항산화제를 통해서 1차 진료 목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교수님이 이게 쿵켄 대학에 계셔가지고 한국에도 오시고 저도 여러 번 가서 많이 도와드리고 이 태국에서 세 분의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수님도 2년 동안 계시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또 뭐 간호대학 교수, 다른 대학 교수들 제가 이제 이 일반 대학 나오신 분, 석사하고 이제 취직하신 분들 또 여기 MD라고 쓴 거는 이제 의사입니다. 그래서 메디칼 닥터. 그다음에 이제 또 메디칼 닥터면서 또 기초 연구 같이 하신 분들. 또 여기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주치신 허갑범 교수님이 저희 이제 스승님이셨고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이제 융합연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천연물 기반 대사질환 신약개발연구센터를 제가 만들어서 일을 벌써 3년 하고 이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물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약이 없었을 때 이제 천연물을 많이 활용해서 약 대신에 썼잖아요. 근데 그 천연물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하기는 약으로 쓰기는 어렵고 천연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물질을 추출해서 그것을 약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니까 사실 또 다른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그 천연물에서 이렇게 한 가지 물질을 추출하면 그것을 합성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것을 합성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천연물에서 찾아서 그래서 거기서 주요한 성분이 어떤 성분이 그런 좋은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서양하고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연구원들인데 이제 이 박사님들 세 분하고 대학원생 박사 과정 두 분하고 이 태국에 있는 쿵켄 대학의 생리학 교수가 이제 있고요. 그 당뇨병 학회가 50주년이 작년에 돼서 제가 당뇨병 학회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당뇨병을 이제 사실 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방이죠. 그래서 당뇨병을 아까 초반에 우리 최규배 학생이 지금 조금 졸린가 본데 이 당뇨병을 사실 치료한다고 많이 약을 쓰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기 때문에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체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하고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보씩 꼭 걸으시고 1시간 반씩 걸으시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이 당뇨병이 피마인디아처럼 인디안처럼 50%가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병을 몇 %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0%.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영재 학생 같은데 하여튼 강의 잘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죠.